마지막 인터뷰. 찰리 누너는 20세기 초 미국 남부와 남서부 전역을 여행하며 민담과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수집한 아마추어 민속학자였어. 그의 아내 엘리에 따르면 찰리는 어느 날 오클라호마의 한 농부로부터 페넨델의 외딴 땅에 혼자 사는 이상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그 농부는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며 머리에 두른 스카프 아래에 진정한 본성을 숨기고선 언제나 반드시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닌다고 주장했어. 누나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연구를 위한 여행을 하던 중 한 번 그 여자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그러나 누구도 두 번 다시 그를 보지 못했어. 찰리의 아내 엘리 누너는 나중에 털사의 한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 그 전당포 주인은 어떤 행상인이 자신에게 팔았던 카메라에 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 신문에서 찰리의 실종 사건을 읽었던 것을 기억해냈다고 해. 전당포 주인은 카메라를 돌려주었고 찰리의 부인은 남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필름을 현상했지. 이 사진이 바로 그 필름롤에 있었던 유일한 사진이었어. 안타깝게도 누넌의 노트에는 그 장소의 위치나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농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 149번 국도. 난 뉴잉글랜드 지역 사람이야. 거의 평생을 뉴햄프셔와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지. 뉴햄프셔 외곽에 더 외딴 작은 마을로 이사간 친구가 있는데 나는 차를 몰고 그곳까지 가곤 했었어. 그곳에 갈만한 유일한 방법은 힐스버러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 것인데 뉴햄프셔주의 위어에서부터 힐스버러를 관통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149번 국도를 타야 했어. 아마 너희들 모두 그렇겠지만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얘기하자면 이 길은 사실 주간 고속도로처럼 제대로 된 고속도로 같은 건 아니었어. 심지어 다른 국도와도 사뭇 달랐지. 뉴햄프셔 남부의 그 지역은 놀랄 정도로 언덕이 많고 외져 있어. 이 길은 가파른 산을 끼고 돌며 다양한 늪지대와 어두운 숲을 지나가. 뉴잉글랜드 지방의 숲은 보통 도로변부터 울창한데 특히 내가 유일하게 이 길을 지나다니는 시간대인 밤에 이 길을 운전할 때 그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은 정말 음산해. 텍사스 서부에 사는 이모가 너희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바로 옆이 야생인데?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 아무튼 나는 이 길을 몇 번밖에 운전하지 않았고 항상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밤에만 운전했었어. 국도 자체가 공동묘지를 3군데 정도 지나고 그 지역도 보통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말 불안해질 때도 있지. 나는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데 왜인지 몰라도 이 길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부터 항상 나를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채웠어. 내 경험 중 2가지를 그린 텍스트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할게. 최대한 간략하게 쓰도록 해볼게. 그중 하나는 말 그대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에 자극받아서 이 스레드를 세운 거이기도 해. 내가 뭐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걸 경험한 건 아니라서 좀 눈에 띌 수도 있겠네. 첫 번째 이야기. 약 1년 전에 내가 되어봐. 처음으로 친구 집까지 운전해 갈 때 구글 지도를 찍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거리. 저녁 7시 30분쯤이고 막 어두워졌어. 음악을 틀고 운전을 시작해. 가장 먼저 놀란 건 이 길이 얼마나 한적한지였어. 이게 친구 집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최대한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서 무사히 도착해. 친구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친구도 길이 험하다는 거에 동의해. 나 저번에 거기서 운전하다가 타이어 빵꾸 난 적도 있었어. 보험사 기다린다고 1시간 동안 갇혀있었지. 숲 한가운데 늪 바로 옆에서. 진짜 소름 끼치다니까. 돌아갈 생각하니까 막막하긴 한데 어쨌든 가야지 라고 친구한테 말해. 길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술이나 약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 새벽 2시쯤 떠날 시간이 되자 아예 두려움에 몸을 맡기기로 결정해. 3시간 정도 되는 소름 돋는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틀어. 집까지 가는데 3시간 근처도 안 걸리니 내내 들으면서 잠 깨는 데엔 충분하겠지. 24시간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때려붓고 다시 운전을 시작해. 영상을 틀은 게 정답이었어.
스키너커, 유령, 으스스한 것들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들이었지. 나도 꽤 피곤해졌는지 계속 내 헤드라이트 바깥쪽으로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소름 돋긴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계속 운전해. 어떤 이야기들은 꽤 빠져들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틀어둔 채 다른 생각을 했어. 오줌을 싸려고 숲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고 소름 끼치는 일 같은 건 전혀 없었어. 그러다 다시 운전하던 중에 영상이 끊어져.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는지 휴대폰을 확인해. 영상이 끝나 있었어. 그 영상은 적어도 3시간짜리였어. 3시간 19분인가 그랬지. 시간을 확인했고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난 그 동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운전하고 있었던 거야. 구글 지도를 확인해보니 목적지까지 아직 30분이나 남았다고 나와. 난 그날 밤 대략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잃어버렸던 거야.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두 번째 이야기. 친구 집까지 차를 몰고 가. 이번엔 149번 국도에서 겪었던 이전 경험 덕분에 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 그날따라 시원한 밤이었고 안개도 굉장히 짙었지. 거기까지 가는 길은 또다시 별일 없이 지나갔어. 이상할 정도로 많은 로드킬된 동물 시체랑 헤드라이트가 하나 나간 채 지나가는 차들 외에는. 이전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번에는 오후 11시경 으스스한 건 제쳐두고 대신 컨트리 라디오 방송을 틀었어. 149번 국도에 오르니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 힐스보로 시내 77번 국도 그리고 나중에 3번 국도까지 다른 모든 도로에는 차들이 꽤 많았는데 말이야. 149번 국도는 사각지대인 거야. 운전하는 동안 최대한 빨리 집에 가려고 언덕을 빠른 속도로 내려와. 내내 봐왔던 로드킬 때문에 뛰어드는 동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 우리 지역의 흔한 걱정거리였어. 그러다 죽기도 하니까. 그러던 도중 산을 끼고 돌며 급좌회전하는 구간을 만나.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 내리막이 끝나자 도로에 여러 형체가 있는 게 보여. 사슴이 거의 한 4~5마리가 길 한가운데에 서 있어. 내가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걔네들은 모두 모여가지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사슴들 앞 20~30m 떨어진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내 트럭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사슴들은 모두 엄청 더러웠어. 마치 진흙탕이라도 구르고 온 것처럼 말이야. 그 몇 초 동안 걔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 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뭔 일 있을 줄 알았던 애가. 바로 그때 길가에 무언가가 나타나. 또 다른 사슴이었지만 놈은 뒷다리로 서 있었어. 나무에 기대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놈 역시 더러웠기도 하고 갈색과 젓갈색에 짙은 색조로 덮여 있었어. 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붉은 털을 가졌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 사슴의 눈은 검은색이 아니라 순백색이었어. 마치 당구공 같이. 내 헤드라이트 불빛 가장자리 숲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크기도 엄청 커서 내 트럭을 내려다보듯 했어. 생각, 스키너커, 풀악셀로 그곳을 빠져나가. 내가 놈들을 향해 질주하자 사슴들이 흩어져. 미친듯이 운전해 집까지 와. 빌어먹을 149번 국도. 이제 기분 나쁜 곳이야. 힐스바로 마을도 전반적으로 약간 이상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 거기 가서 겉으로 볼 땐 이렇다 할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불길한 이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겉보기엔 다른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사악해. 뉴햄프셔 마을 중 1인당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지. 그 통계엔 일반적으로 고립되고 빈곤한 주 북부의 다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힐스버러가 이 지역 최악의 지표를 자랑하지. 저주받은 거라니까, 진짜로. 공동전원주택. 이번 이야기는 약간 산문에 가까운 느낌이어가지고 좀 정신없고 두서없게 들릴 수 있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약 10년 조금 더 전에 엄마랑 새아빠가 이혼했어. 엄마, 형, 그리고 나는 공동전원주택 단지로 이사를 했지. 한 집을 통째로 쓰긴 했지만 옆집이 붙어있었어. 당시 나는 11살이나 12살이었고
안정을 위해 아빠와 함께 살면서 격주로 주말에만 엄마를 만났어. 항상 그 집에 가 있을 때면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난 어둠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되었어. 4~5살 때 이후로 사라졌었는데 그 집에 있을 때만 증세가 다시 나타났지. 거기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 집에서도 지하실이 가장 최악이었어. 난 절대 그곳에 혼자 내려가지 않으려 했지. 지하실은 집 전체의 길이와 너비만큼 큰 하나의 거대한 방이었어. 난 절대 죽어도 지하실의 반쪽 어두운 부분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 그곳에 있을 때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지하실의 그 부분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을 느꼈어. 항상 어떤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거기에 있는 동안 우울증도 생겼어. 밤에는 항상 불을 켜고 깨어있었고 형의 방은 내 방 바로 옆이었지만 형은 맨날 밖에 나가 있었어. 밤이 되면 몇 번이고 앞문이 열리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 어느 날 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 나는 형에게 왜 그렇게 늦게 집에 오는지 그리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하려 방 밖으로 나갔지.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형의 방을 확인해봤는데 형은 자고 있었어. 알고 보니 형은 그날 밤은 쉬었던 거였고 애초에 그 밤엔 어디에도 가지 않았던 거였어. 그 이후로 그 소리를 냈던 것이 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내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 계단에서 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염난 남자를 상상하기 시작했어. 이 무렵 형도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항상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이는 아주 우리 형답지 않았어. 현재까지 통틀어도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웃들은 만난 적은 없지만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의 아이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오곤 했어. 엄마 집은 TV가 2대밖에 없었고 케이블 TV 보는 걸 좋아했던 난 엄마 방에서 TV를 보곤 했는데 마치 지하실에서처럼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불안했었어. 하지만 지하실과는 달리 위험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 항상 어깨 너머로 개방형 옷장과 욕실을 계속 확인하곤 했었지. 그냥 본능적으로 말이야. 최근에 난 그곳에 대한 악몽을 꿨어. 난 다음번에 엄마를 만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지. 잡담 주제 같은 걸로.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겪은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듣자 하니 엄마도 같은 경험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나나 우리 형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었다는 거야. 엄마가 말하길 자신도 지하실이 무서워서 종종 나를 아래층으로 부르곤 했었고 내가 방금 소름 끼친다고 했던 지하실의 뒤쪽 절반 부분 있잖아. 거기서 부스럭대는 소리를 듣곤 했었다고 해. 엄마는 내가 아빠 집에 있을 때 낮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어. 엄마는 우리 형이 일찍 돌아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 종종 그러곤 했으니까.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형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달려 올라간 다음 문을 강하게 닫는 것처럼 들렸다고 해. 형의 목소리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종종 이웃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는 실제로 그곳에 사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 우린 저녁 시간에 그 집에서 여자와 남자가 노닥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어. 보통 우리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을 때였지. 낮에는 그 집에서 어머니랑 아이의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 집에 사는 남자는 집에 있는 날이 잘 없는 의대생이었어. 보통 밤에는 외출하고 낮에는 잠을 잤고 우리 엄마한테 자기는 혼자 산다고 말했다고 해. 그리고 우리는 꽤 시끌벅적한 가족이었는데도 듣자 하니 그는 한 번도 우리가 내는 소리를 듣지 못했었다는 거야. 엄마는 또한 내 우울증과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던 형이 그 집과 연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말했어. 엄마는 실제로 형이 이사를 나가도록 돈을 대줬고 그러면서 우리 둘 다에게 그 편이 학교를 다니는 거에도 일하는 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었지. 언급하는 걸 깜빡했는데 우리 엄마에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1년쯤 뒤에 그 집으로 이사를 왔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우리 엄마한테만 이야기했었다고 해.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도 종종 시선 가장자리로
다른 방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또한 잠에서 막 깼을 때 보이는 어떤 남자에 대해서도 말해줬어. 그는 항상 엄마 방 문간에 서 있었고, 엄마는 내가 상상했었던 그 수염난 남자를 묘사했지만 눈이 있어야 할 곳엔 움푹 들어간 어두운 구멍만이 있었다고 말했어. 그가 엄마한테 보낸 눈빛은 분명하고 순수한 증오였다고 해. 또한 그 남자는 반투명했는데 내 생각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린 이사가기 전에 주택 관리인에게 그 부지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철거된 집이 있었는지 등 우리 모두가 그 남자에게서 느꼈던 그 적대감의 이유를 찾았지만 이 주택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어쩌면 악마적인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포영화 외에는 유령이나 악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2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그곳에 대해 생각하면 꽤 무서워지곤 해. 코끼리와도 같은 기억력. 10대 후반에 자아 성찰 활동을 하러 인도에 가. 이런 종류의 여행을 다른 사람들 여럿과 함께 했어. 어느 똥통 마을에 도착해. 누군가의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걸 봐. 뻔한 수법이지. 분명 우리에게서 루피 좀 뜯으려고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았어. 가이드에게 말해. 그래서 저 사람은 뭔데요? 무슨 재주라도 있나요? 코끼리의 기억력 아무것도 잊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묻도록 부추겨지기 시작해. 이제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렸고 난 그게 불편해. 패닉. 25년 전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계란. 모두가 마치 그가 마법의 양탄자라도 타고 날아다니기 시작한 것 마냥 박수를 쳐. 반면 나는 그만큼 놀라워하지 않아. 그가 한 말의 사실 여부를 반증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했으니까. 가이드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라고 요구해. 안 돼요. 한 가지 질문만. 쫓겨나. 완전 사기구만. 집으로 돌아가. 2년 후에 여친을 사귀어. 여자친구가 언젠가 인도를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해. 나는 인도에 방문하는 건 단점밖에 없다고 설명해. 내 경험에 대해 말해. 그때 이 사기꾼을 카운터칠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내. 내 계획을 말해. 여자친구도 먹힐 것 같다고 동의해. 우린 내가 처음 방문했던 이후 6, 7년 만에 인도로 다시 돌아가. 그 남자가 죽지 않았기를 바래. 내가 10대 후반에 거기에 있었을 때도 이미 그는 노인이었으니까. 그 마을로 떠나. 가이드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그 노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봐. 나는 흥분을 억눌러. 가이드에게 말해. 그래서 저 사람은 뭔데요? 무슨 재주라도 있나요? 코끼리의 기억력 아무것도 잊지 않아요.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라고 해. 이제 나는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분위기를 잡아. 사냥꾼이 말 그대로 사냥감이 되는 순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 노인이 나와 눈을 마주쳤고 나는 간단한 질문을 해. 어떻게 해서요? 노인은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고르지조차 않고 대답해. 스크램블. 난 그대로 뒤를 돌아 조용히 그곳을 떠나. 할아버지와 히치하이커. 2000년대 초반 오하이오주에서 할아버지 댁에 지내는 12살짜리 내가 되어봐. 할아버지와 나는 오전에 시내에서 심부름을 하고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위한 물건을 사고 이발소에 가는 등 시간을 보내. 밖에 나가니까 눈이 정말 많이 내리기 시작해. 폭설. 급작스러운 폭풍. 할아버지는 이만 돌아가야겠다고 말해.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해. 가는 길에 길 반대편에서 우리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해. 할아버지의 양심은 이 날씨에 그 남자를 걷게 두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태워줄까 묻지만 말을 하다 말고 멈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남자에게 타라고 이야기해. 그 남자가 뒷좌석에 올라타. 덩치가 크고 수염이 무성하고 공허한 눈을 하고 있어. 냄새도 엄청나게 나.
할아버지는 쳐다보지 말라고 속삭이며 내 머리를 강제로 앞으로 돌려. 우린 잠시 운전해가. 그 남자가 악취로 차 안을 가득 채워 할아버지와 내가 숨을 참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사라지고 할아버지는 급하게 유턴을 해. 혼란스러워.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과 싸우던 중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봐도 된다고, 그 남자는 없다고 말해. 나는 뒤를 돌아봤고 그 광경에 엄청 혼란스러워져. 수염난 남자가 사라져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한테 누구였냐고 물어봐.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데 말투로 보아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았기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어. 그 냄새나는 수염 남자를 태웠던 장소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또 다른 형체가 보여.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지만 소름이 돋았고 나는 생각해. 아까 그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속도를 조금 올려. 우린 그 사람을 바로 지나쳐 달려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이 일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항상 언젠가 설명하겠다고 하셨지만 한 번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창문. 너희들만의 소름돋는 경험을 올려줘. 내 개인적인 이야기 몇 가지 더 올릴게. 그럼 가장 최근의 경험부터 시작할게. 내가 되어봐. 약 1년 전 오래된 집의 다락방이었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내 침실이자 거실에는 창문이 있었어. 첨부한 사진처럼 말이야. 저게 그 창문은 아니지만 아주 돈에 쪼들리고 있었고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내 시선은 항상 창문으로 향하게 돼. 커튼이 없었기 때문에 창문의 뷰는 그저 밤의 깜깜한 어둠뿐이야. 나는 매일 밤 기상천외한 것들에 대한 이상한 꿈과 악몽을 꾸기 시작해. 어느 날 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 화들짝 놀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소리의 근원으로 돌아서.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의도적이고 컸어가지고 단순히 빗소리나 그런 것일 리는 없었어. 이런 일은 약 2주 동안 매일 밤 일어나게 돼. 두 번째 주말이 되었을 때 난 수면 부족에 편집증이 생기게 돼. 창문을 놓고 하려고 했지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핸드폰 저장 공간이 꽉 차버리곤 했어. 그 일은 항상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 30분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이 일어났던 마지막 날 밤 갑자기 깨어난 나는 내가 침대에 앉아있는 걸 알아차려. 하지만 침대는 한밤중인 숲 한가운데에 놓여있었어. 당연히 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현실처럼 느껴졌지. 유일한 불빛은 침대 오른쪽에 놓인 작은 석유 램프야. 척추를 따라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다른 것에도 눈치채. 무엇인가 석유 램프 옆에 앉아서 나를 곧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그것은 키가 5, 60cm에 불과했지만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무서운 존재감을 발산했어. 불꽃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해. 그것이 말을 하기 시작해. 너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어. 나랑 단둘이 어둠 속에 있게 된다면 넌 어떡할 거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네. 약 1초가 지나고 불꽃이 사그라들어. 그 즉시 나는 내 창문을 맹렬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 몸을 돌려 바라봤고 새까만 형체가 창문에서부터 미끄러지듯이 멀어지는 걸 봐. 그 후 나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고 그 이후로 2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위자보드 버리기. 13살에 내가 되어봐. 친구 집에 가면 항상 불편한 느낌을 받아. 옷장을 마구 뒤지던 중 보드게임을 봐. 멋진 걸 닫혀 입히지. 옷장을 계속 뒤져. 위자보드. 이건 뭐야? 아니 친구야, 위자보드는 왜 갖고 있는 거냐? 야, 넌 안 믿겠지만 난 그걸 몇 번씩이나 없애려고 했었어. 넌 안 믿겠지만 얘 뭐라는 거야? 버렸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오고 또다시 버렸더니 똑같은 위치에 또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쓰레기 수거날을 기다렸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후 트럭이 가져가는 걸 지켜봤고 옷장을 열었더니 또 그 상태 그대로 먼지 한 톨 바뀌지 않은 채였다며.
당연히 걔가 장난치는 거겠지. 그놈을 믿지 않아. 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버리는 걸 보여주면 믿겠냐? 쓰레기통으로 가서 쳐박아. 거참 쉬웠네. 다 GIF. 다음날 친구 집에 돌아가서 옷장을 열어봐. 이 무슨 개같은. 그곳에 위자보드가 있었어. 완벽하게 그 상태 그대로. 친구한테 네가 쓰레기통에서 꺼낸 거 아니냐고 따져. 다시 한번 갖다 버린 다음 친구 아빠한테 쓰레기통에서 위자보드를 꺼내셨냐고 물어. 내가 왜 내 쓰레기를 뒤지겠냐? 듣고 보니 그러네. 다음날 옷장을 열어. 이런 미친. 그 빌어먹을 위자보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였어. 내 친구는 장난기가 많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기민하진 않았고, 내가 버릴 때 2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 봤지? 말했잖아. 넌 못 믿을 거라고. 빨리감기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날 쓰레기통에 넣고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서 트럭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봐. 다음날 그 상태 그대로야. 구글은 마녀를 태워라 라고 했지만 난 환경보전구역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건 선택지에 없었어. 내 어린애 같은 마음이 말해.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숲속으로 나가서 위자보드를 산산이 조각내버려. 게으른 난 도로에서 30m 정도 간신히 숲속에 가려질 정도만 들어갔어. 상자를 열고 위자보드를 깔끔하게 반으로 잘라. 자, 받아. 난 이걸 찢을 테니 넌 그걸 찢어. 나는 가능한 한 나에게서 멀리 가도록 내가 뜯어낸 조각들을 프리스비처럼 던져버려. 친구가 나에게 위자보드의 지시판을 던져줘. 돌로 부수고 조각내어 어둠 속으로 던져버려. 흩날려라 천본행 다 GIF.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 마지막 2조각. 내가 위자보드를 이겼다는 기분에 웃음이 터져나와. 마지막 조각. 힘껏 휘둘렀지만 내 바로 앞 수십 센치까지만 날아가더니 수직으로 솟아올라. 아씨, 나무에 걸렸네. 젠장, 마지막 조각인데. 막대기를 이용해 그 조각을 쳤고 그게 내 발치에 떨어져. 마지막 조각을 회수해서 버리기 위해 허리를 숙여. 내 발치 보드 조각 위에 웬 방울뱀이 앉아있어. 나와 친구는 달리기 시작해. 한숨도 못 자. 다음날 아침 오전 7시. 어제 버렸던 곳으로 위자보드의 흔적을 확인하러 가. 모든 조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어. 지시판의 모든 조각들도 사라지고 없었어.